러시아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사상자 수는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수만 명의 군인들이 붕대에 감긴 채 혹은 관에 실린 채 고향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크렘린 지휘관들이 전사자를 쉽게 대체할 남성을 찾을 수 있었기에 그 숫자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손실이 늘고 모집 규모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달 연속으로 사망자와 부상자의 수가 러시아군에 합류하려는 사람들의 수를 넘어섰습니다. 이로 인해 크렘린은 이 악화되는 위기를 통제하기 위해 점점 더 절박한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전쟁 첫날부터 무모하고 낭비적인 전술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들은 병사들을 제대로 된 준비, 훈련, 장비도 없이 전장에 내보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은 자살 임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예상보다 강하게 저항하자 러시아 병사들은 곧 전투에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진행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파괴되는 전차와 장갑차의 수를 줄이기 위해 크렘린은 전술을 바꿔 병사들에게 아무런 장갑 지원 없이 우크라이나 진지로 돌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분대가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형제, 아버지, 아들들이 고기 조각처럼 취급당하며 무식한 지휘관들에 의해 총알바지로 내던져지고 있습니다. 이 지휘관들은 수년간의 반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식한 힘만으로 결국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방어만 하거나 러시아의 공격을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적을 찾아 파괴하며 드론 전쟁 기술을 익히고 크렘린 전쟁 기계에 맞서 더 크고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관찰자들도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어리석은 전략은 장기적으로 전혀 지속될 수 없는 것이었고 국가의 참혹한 사상자 수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가 더 이상 사상자를 보충할 만큼의 병력 모집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현재 병력 충원 체계는 러시아군이 현재의 공세작전 속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징후가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엄청난 수의 병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군대에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지역 당국은 새로운 지원자를 유치하기 위해 몇 달간 더 집중적인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고 입대할 경우 본인과 가족에게 지급되는 일시금도 인상했습니다. 이 지급금은 러시아 평균 임금을 크게 넘어서기 시작했고 크렘린은 더 많은 현금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인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도 특정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군대에 입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러시아는 심지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동맹국 중 하나인 북한에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 영토를 해방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군대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국가는 사상자 수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전술을 조정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휘관들은 전선에서 무의미하고 자살적인 돌격 명령을 그만 내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했다면 더 많은 러시아 병사들이 살아남아 온전한 상태로 다음 전투를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최근 몇 년 동안 합리적인 국가로 인식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사상자 수가 누구도 지속 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증했을 때조차 러시아는 고집스럽게 어리석고 무모한 전술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신병들은 계속해서 전선에 도착했지만 곧바로 위험한 사살지대로 보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무 첫 몇 주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말까지만 해도 주요 분석가들은 러시아 신병의 평균 기대 수명이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간은 더욱 짧아졌습니다. 러시아가 전선의 손실을 대체할 충분한 병력을 모집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전투가 시작된 지 거의 4년이 지난 2025년 말에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초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모집할 수 있는 병력보다 수천 명 더 많은 병력을 잃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은 전쟁에서 중요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것이 일회성인지 새로운 추세의 시작인지 지켜봐야 했고 결국 후자였습니다.
같은 패턴이 그 다음 몇 달 동안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여러 달 연속으로 러시아는 모집한 병사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추정치는 출처마다 다르지만 러시아 병사들이 안전하게 항복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설치된 국가 핫라인인 살고 싶다 이니셔티브는 2026년 첫 3달 동안 러시아가 8만 명 조금 넘는 인원을 모집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자료와 전쟁연구소가 반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크렘린은 8만 5천 명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는 독일 연구원 야니스 클루게가 2024년 이후 러시아의 모집 수준이 어떻게 변했는지 조사한 자료로도 뒷받침됩니다. 클루게는 2024년 이 비교적 안정적인 해였고 러시아가 꾸준히 모집 목표를 달성하거나 심지어 초과 달성했지만 2025년 들어 모집률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몇몇 달에는 신규 모집 인원이 이전 달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이 되자 그 차이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올해 첫 몇 달 동안 러시아는 하루 평균 800명 정도의 병사만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분기에는 하루에 1000명에서 1200명까지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I Want to Live와 다른 단체들은 러시아가 2026년에 40만 9천 명의 계약병을 모집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가 몇 주 뒤 죽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계약에 서명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러시아는 여전히 선전기계에 의존해 특별 군사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용감한 러시아 영웅들에게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모든 작전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사람들을 믿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많은 순진하고 잘 속는 건장한 남성들이 그 이야기들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군대에 지원해서 자신이나 가족을 돕기 위해 두둑한 돈을 받고 전선에서 복무한 뒤 키이우 정복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몇 년이 되면서 크렘린의 거짓말은 점점 더 쉽게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싸울 의향이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간다는 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도 오랜 기간 계속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관여하기를 꺼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 모집 담당자들은 사람들을 전쟁에 참여시키는 것이 더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공하는 금전적 보상을 늘린 것뿐만 아니라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더 교활한 수법에도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교도소에 들어가 죄수들에게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 군인으로 복무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고 형량도 사면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보통 군복무에서 면제되는 HIV, 혈액 또는 C형 간염과 같은 중증 또는 말기 질환을 가진 사람들까지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 군 복무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고 상당수는 자신이 무엇에 동의하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들은 소수민족과 이민자들에게 군대에 입대하지 않으면 추방하겠다고 위협했고 전국의 가장 가난한 지역사회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수천 명의 아프리카 남성들을 속이고 인신매매하여 전쟁에 참여하게 했으며 거짓 구실과 노골적인 거짓말 그리고 높은 급여를 약속하는 허위 약속으로 그들을 고향에서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상자를 만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찾을 수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욱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러시아의 모집 담당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소수민족, 병약한 사람들과 허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계층, 즉 청년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에 발표된 놀라운 CNN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전역의 대학생들과 졸업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모집 캠페인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전 다른 모집 캠페인들처럼 이번 캠페인도 거짓말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러시아 대학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페이지, 지역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학생들과 직접 대화한 결과 CNN은 러시아 모집 담당자들이 학생들에게 1년짜리 단기 계약과 전선 근처에서 복무하지 않고도 첨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실제로는 이 중 대부분이 완전히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전문가들은 지원하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경고나 대책 없이 최전선의 살상지대로 파견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캠페인은 러시아 국방부가 새로운 군사 부서인 무인 체계군, 즉 드론 전쟁에 전적으로 전념하는 부대의 창설을 발표한 지 불과 몇 달 뒤인 1월에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곧이어 러시아 전역의 대학들은 군 모집 영상, 이미지, 포스터를 소셜미디어 채널에 공유하기 시작했고 졸업생들에게 지원을 권장하거나 심지어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더 나아가 러시아 군인과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학생들에게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에 관한 선전성 동기부여 연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학생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한 독립 러시아 언론 매체가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쳤고 러시아와 점령된 우크라이나 지역 전역에서 최소 269개의 대학과 전문대학이 이 모집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여기에는 푸틴 본인이 공부했던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와 모스크바의 고등경제대학 등 이 나라에서 가장 명망 있는 기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경제대학은 2월에 자체 무인 시스템 축제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소셜 게시물들을 보면 이 마케팅 캠페인이 젊은 세대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영상에서는 젊은 러시아 남성이 방에서 게임을 하고 내레이션이 "너는 비디오 게임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들었지?" 라고 말합니다. 그 게이머는 이어지는 내레이션과 함께 드론 조종사로 변신합니다. 하지만 네 경험이 특별히 가치 있는 곳이 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잠재적으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며 비디오 게임을 테마로 한 요소는 다른 마케팅 자료에서도 거의 항상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볼고그라드에 있는 플리아노프 러시아 경제대학교의 한 영상에서는 화면이 분할되어 한쪽에는 게이머가 다른 한쪽에는 드론 조종사가 등장하며 자막에는 "올바른 스킨을 선택하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부 모집 게시물에서는 심지어 게이머가 지원 과정에서 우대된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주는 일입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있으며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나 방향, 롤모델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게는 이 모든 캠페인이 배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신들을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기관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들의 인생을 포기하라고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은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CNN에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학생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특별 군사작전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듣는 것은 매우 불쾌합니다. 대학교가 당신을 전쟁터로 보내려 애쓴다는 걸 깨닫는 건 더 끔찍합니다. 또 다른 학생은 캠퍼스 채용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에게는 학자금 대출 탕감과 같은 엄청난 혜택, 기타 특전, 그리고 물론 전방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에서 단 1년만 복무하면 된다는 약속이 주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전쟁 중 가장 치밀하게 계획된 모집 캠페인 중 하나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결정한 것은 바로 러시아 국방부라는 국내 최고 권위 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러시아 군사 변호사 아르템 클리게르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학들에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으며 누구를 대상으로 삼고 어떻게 그들의 관심을 끌 것인지까지 지시했다고 합니다. 국방부의 지침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대학들은 지원자가 일반 병사에 비해 적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낮으면서도 독특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소 40만 루블, 즉 거의 5,000팡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그보다 훨씬 더 나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는 등록만 해도 약 1만 달러의 일회성 지급금을 제공하고 이어서 연간 기본 급여로 거의 7만 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클리거는 이 캠페인 전체에서 진실이 담긴 유일한 부분은 아마도 돈일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기한도 없고 특별한 조건도 없는 러시아 군대와의 단순한 계약일 뿐입니다. 이 광고들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2022년 9월에 서명한 부분 동원령을 공식적으로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 명령은 러시아군 입대자들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모든 신규 군사 계약이 부분 동원령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규정했습니다. 그 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모두 이 명령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1년짜리 단기 계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함정에 빠진 젊은 남녀들은 단순히 1년 동안 전선의 주변에서 실제 비디오 게임처럼 드론을 가지고 놀다가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곳에 갇혀 죽거나 너무 심하게 다쳐 더는 싸울 수 없게 될 때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학생 지원자들이 전선에서 멀리 배치된다는 약속 역시 실제 법률이나 입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단전 자선단체 겟로스트를 운영하는 그리고리오 스페르들린이 지적했듯이 사람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는 문자 그대로 국방부의 노예가 됩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필요로 하는 부대로 어디든 배치될 수 있으며 선택권이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많은 학생들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 전쟁에 지원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CNN이 인터뷰한 모든 학생들은 크렘린의 선전에 대해 공통적으로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자신의 반 친구들이나 친구들 중 누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서명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 친구들에게도 이것이 모두 사기라는 점을 이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캠페인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캠페인이 러시아군의 부족한 병력을 완전히 보충할 만큼 충분한 신병을 모집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더 쉽게 속거나 혼란스럽거나 힘든 상황에 처한 일부 학생들에게는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설득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대학들은 과목에서 낙제할 위험이 가장 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모집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학생은 자신과 학업이 뒤처진 동급생들만을 위한 특별 모임에 불려갔고 그 자리에서 군 입대를 권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우리 그룹 학생 중 3분의 1가량이 대학에서 퇴학 위기를 겪었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계약서에 강제로 서명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들은 자체 모집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점점 더 교묘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과제를 완료하고 제출하는 마감일을 단축해 학생들이 필요한 성적으로 수업을 통과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논리는 분명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통과하기 어렵게 만들어 더 많은 학생들이 낙제하게 하고 그렇게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을 모집에 응하도록 더 쉽게 압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학생은 대학 직원들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1학년 학생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개인 면담에 초대되어 학위를 취득하고 막대한 재정적 빚을 피할 수 있도록 군대에서 일자리를 제안받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에 관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대학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배우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얻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밖에 나가 꿈을 이루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을 길러내야 할 대학이 오히려 자신들의 학생들에게 등을 돌리고 그들의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잔인하게 이용하며 이 모든 것이 끝없는 크렘린 전쟁 기계에 먹이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대학이 제 친구들을 그 대학으로부터 지켜야 할 만큼 위험한 곳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늘날 푸틴의 러시아입니다. 사람들이 가축처럼 취급받고 군인들이 고깃덩어리로 여겨지며 앞으로 인생이 창창한 10대들마저도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무자비하게 표적이 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 군대가 지금 가장 약하기 때문입니다. 독재 정권의 마지막 날들은 항상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편집증과 망상에 빠진 독재자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한때 신뢰했던 조언자들조차 독재자가 권력을 지키려 모든 수단을 쓰면서 적으로 변합니다. 푸틴은 지금 독재자의 최후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자신의 실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감추기 위해 고위 관료들을 제거하면서 러시아 국방부는 붕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군대에 끔찍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26년간 이어진 정권이 산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4월 10일 모스크바 타임즈는 러시아 전 두국방 장관 파벨 포포프가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19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파벨 포포프는 201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그 직책을 맡았으며 러시아가 군 전체를 개편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파벨 포포프에게는 사기, 위조, 불법 무기 소지, 뇌물수수, 권력남용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파벨 포포프의 음모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테마공원인 패트리엇 파크 개발 자금을 개인 사유지 개발에 쓰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러시아는 부패한 관료를 하나 없앤 것뿐이고 그런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이건 결국 푸틴이 애초에 자리에 있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권력에서 내쫓은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그렇게 보여도 포포프 구금의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포포프는 전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의 충실한 측근이었고 그의 투옥은 결코 단독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푸틴은 러시아 국방부 전역에 걸쳐 숙청을 단행해왔으며 이는 모두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시작한 전쟁의 설계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형사수사로 이어졌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연방보안국, 즉 FSB를 이용해 국방부의 고위 관리들을 자신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혐의로든 표적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는 부패 척결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편집증적인 푸틴이 자신이 군사 지도자로서 얼마나 참담한지 폭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모두 제거하려는 시도입니다. 모든 것은 2024년 5월 12일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푸틴이 쇼이구를 국방장관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쇼이구는 푸틴의 숙청에서 다른 숙청 대상자들보다 훨씬 잘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러시아 안전보장회의 의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국방장관이 요직에서 밀려나면서 그 밑에서 일했던 이들은 푸틴의 명령으로 부처 전체가 해체되면서 모두 숙청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숙청 대상은 유리 쿠즈네초프였습니다. 쇼이구가 실각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러시아 국방부 인사국장이었던 쿠즈네초프가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혐의는 그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100만 달러의 현금과 기타 귀중품이 발견되었고 러시아 당국은 이것이 쿠즈네초프가 어떤 상업단체로부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위원회 대변인 스베틀라나 페트렌코는 체포 당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그보다 더 모호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위 관료들을 부패 혐의로 체포하는 행위는 곧 푸틴이 반복해서 하게 되는 일이었고 매번 쇼이구의 측근이었던 인물들이 표적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쿠즈네초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투옥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쇼이구의 옛 측근이었던 쿠즈네초프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푸틴의 철퇴가 다시 떨어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방부 통신국장이었던 바딤 시마린의 목에 그 철퇴가 떨어졌습니다. 또다시 익숙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러시아 당국은 시마린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5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이 모든 돈은 통신 장비를 제조하는 한 공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뇌물로 인해 해당 공장이 대규모 국가 계약을 따냈다고 주장됐습니다. 이번에는 푸틴의 측근들이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시마린은 2025년 4월에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수갑을 차기 전부터 국방부에서는 이미 더 많은 인물들이 연쇄적으로 낙마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물러난 사람은 드미트리 불가르코프입니다. 러시아의 국방부 차관이었던 불가르코프는 2022년 9월에 그 자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푸틴은 이 장관을 일찍부터 노렸지만 2024년 7월이 되어서야 그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수 물자를 15년 동안 감독해온 불가르코프는 그때 공식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더 모호한 부패 혐의가 발표되자 불가르코프는 재판대기를 위해 레포르토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그의 소식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불가르코프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할 때 러시아 군수 물자를 담당했고 그의 체포는 우크라이나에서 손쉬운 승리로 끝날 거라고 푸틴이 여겼던 특별 군사작전을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한 처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알지 못합니다. 쿠즈네초프와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불가르코프가 체포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몇 주 만에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는 데 실패하자 푸틴은 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침공이 실패했을까? 어떻게 이 전쟁이 수년에 걸친 분쟁으로 변하게 된 걸까? 푸틴은 해답을 찾기보다는 실패의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데려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적용된 부패 혐의는 대체로 모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한때 청해봤던 쇼이구의 동맹들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뒤따를 것입니다. 유리 사도비엔코가 다음 차례였습니다. 사도비엔코는 러시아의 또 다른 국방부 차관이었으며 2024년 5월 20일 쇼이구가 국방부에서 물러난 지 며칠 뒤에 그 자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한동안 그게 사도비엔코 이야기의 끝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많은 동료들과 달리 부패 혐의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비엔코는 2025년 12월 전직 국방부 차관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모습을 감췄습니다. 사도비엔코는 57세의 나이로 심장병으로 추정되는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도비엔코는 1994년부터 쇼이구의 팀의 일원이었으며 그의 멘토이자 지도자인 쇼이구와 함께 러시아 정부 내에서 승진해왔다고 유엔에는 밝혔습니다.
그는 해임될 당시 11년 동안 쇼이구 밑에서 차관으로 근무했으며 푸틴으로부터 조국 공로 훈장을 포함한 표창도 받은 바 있습니다. 러시아 영웅의 삶의 비극적인 결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또 다른 쇼이구의 측근을 쓰러뜨린 갑작스러운 러시아 사망 증후군의 살해였을까요? 사도 비엔코는 그의 질환이 알려지지 않은 채 크리스마스에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놀라운 일이었고 푸틴이 체포시킨 여러 전직 국방부 관리들과 마찬가지로 사도 비엔코가 사망한 이후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의 대부분은 초기 보도 이후로 미스터리에 쌓여 있어서 쇼이구의 가까운 동맹이었던 사람이 다른 많은 전 동맹들이 체포되던 시기와 맞물려 사망했다는 것이 너무 우연처럼 느껴집니다. 추측이지만 그의 죽음이 푸틴이 전 국방장관 밑에서 일한 관리들을 제거하는 패턴과 일치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를 곧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비엔코 해임과 포포프 투옥 사이에도 다른 이들 역시 푸틴의 속청에 희생됐습니다. 블라디미르 셰스테로프는 한때 러시아 국방부 혁신 총국을 이끌었던 인물로 2025년 7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국방부 차관이었던 티무르 이바노프는 사도 비엔코의 뒤를 이어 임명됐으나 한 달 만에 해임되고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뇌물수수와 횡령으로 다시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국방부 차관직을 이어받았고 이후 감옥에까지 가게 된 인물이 루슬란 사힐로프였습니다. 2026년 3월 5일 사힐로프는 예상하셨겠지만 횡령 혐의와 함께 돈 세탁이라는 추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러시아 국방부의 반복된 이야기를 계속 목격해왔습니다. 포포프는 푸틴의 눈밖에 난 쇼이구 측근들 중 가장 최근 인물일 뿐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압니다. 그러나 푸틴이 체포했거나 러시아식 돌연사로 사라진 다른 장관 7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소식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푸틴이 주장하는 부패입니다. 러시아 지도자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할 그 정부 기관에 큰 혼란을 만든 이유는 러시아에서 돈을 빼돌린 관리들을 제거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이 일련의 체포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께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이 모든 체포에 대해 푸틴과 FSB가 취한 부패 관점부터 시작해봅시다. 민주주의 수호재단 러시아 프로그램의 부국장인 존 하디에 따르면 쇼이구의 동맹들이 이렇게 많이 속청된 이유는 주장된 부패보다는 기관 간 경쟁과 더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하디는 쇼이구가 군수산업의 군 보급 부족을 비판했다고 밝히며 침공 초반 실패의 책임 상당 부분이 FSB에 있지만 FSB가 그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린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한 기관이 상대 기관이 자신을 해체하기 전에 먼저 상대를 해체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FSB는 푸틴의 신임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군 내부의 부패를 척결하는 역할을 맡았고 우연히도 부패한 인물들의 대부분이 세르게이 쇼이구와 연관된 전 국방부 관리들이었습니다. 푸틴의 전 국방부 장관은 왕자의 게임 같은 권력 다툼에서 밀려났습니다. 푸틴에게 이 모든 것은 매우 유리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대통령이니까요. 우크라이나 침공 전체의 얼굴인 푸틴은 국방부 숙청을 시작할 즈음 전쟁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한 특별 군사작전의 실패에 분명히 화가 났겠지만 그 작전의 실패로 인해 러시아 내부에서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크렘린은 이미 이 시점에서 인기 없는 부분 동원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러시아군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수천 명의 사상자를 겪고 있었습니다. 푸틴에게 이 숙청은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이며 이는 FSB가 국방부를 겨냥했을 때 했던 방식과 비슷합니다. 푸틴은 다수의 고위 관료를 제거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조치에 나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시민들과 군 내부의 불만이 줄어드는 이유는 푸틴이 실패를 초래한 자들을 제거했으니 이제 러시아는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급한 포퓰리즘입니다. 푸틴은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지 않는 한 누구든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숙청이 러시아 고위 관리들 사이에 조성하는 추가적인 공포는 그저 보너스일 뿐입니다. 푸틴은 자신을 실망시키는 누구든지 조작된 혐의로 제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꼭두각시들에게 제기되는 부패 혐의가 처음부터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유럽 정책 분석센터 시파가 지적하듯이 푸틴의 러시아는 그를 낳은 소련 체제와 마찬가지로 측근들이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빼돌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한 전술입니다. 푸틴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말을 따르게 합니다. 러시아 국방부 해체에서 드러나는 것은 충성심이 양방향이 아니라는 점뿐입니다. 푸틴이 당신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이유와 상관없이 결국 그가 쥐어준 것으로 당신만 걸려들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교수임을 당한다. 그리고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실패한 것이 결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신만의 망상 속 세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논리적 설명입니다. 푸틴은 자신이 만든 부패를 이용해 실패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숙청이 전 국방장관 쇼이구의 측근이었던 관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쇼이구 자신도 수년간 이끌었던 국방부에서 물러났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푸틴이 지금 체포되거나 심장마비로 사망한 특정 장관들을 표적으로 삼은 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푸틴의 동맹이던 쇼이구는 이제 동맹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본 모든 일들은 푸틴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인물의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이후로 쇼이구가 푸틴에게 등을 돌리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당시 전 CIA 요원 다니엘 호프만은 푸틴이 최측근들에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에 불만이었고 실패 책임이 전가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호프만은 푸틴 측근 3명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크렘린 안보회의 수장 니콜라이 파트라셰프, 연방보안국 국장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그리고 놀랍게도 세르게이 쇼이구입니다. 호프만이 언급한 처음 두 사람은 여전히 푸틴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이구는 국방장관에서 물러나야 했고 부하들과 보좌관들이 차례로 제거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호프만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3월 10일 엔 러시아 내 혼란이 쇼이구와 연관됐다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크렘린과 연계된 VCHK OGPU 텔레그램 채널의 주장에 따르면 3월 초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터넷 장애와 제한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장애들은 주요 법집행기관과 군사시설과 연관되었으며 쇼이구 측근 몇 명의 구금 시기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 텔레그램 채널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인터넷 장애 종료 시점이 앞서 언급한 루슬란 사할로프의 체포 시기와 일치한다고 전했습니다. 그 소식통은 사할로프 다음 차례는 쇼이구 본인일 수밖에 없으며 그는 여전히 최고 권력층과 특수기관, 국방부 내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월에 있었던 모든 혼란은 쇼이구가 러시아에서 쿠데타를 시도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던 와중에 일어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소문들의 근거가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쇼이구의 경우 그는 지금 당장은 문제를 피할 만큼의 영향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푸틴이 체포를 지시할 때마다 그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러시아 국방부에서 쇼이구를 지지하고 따랐던 이들은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곧 쇼이구는 자신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쇼이구는 푸틴이 쇼이구를 지키려 아래 사람들을 제거한 건지 부패 혐의로 전 동맹을 끌어내리려 쇼이구의 기반을 없앤 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쇼이구의 쿠데타 소문에 근거가 없어도 푸틴은 자신을 전복하려는 시도가 임박했다고 믿는 듯 행동합니다. 이것이 영상 초반에 언급한 편집증입니다. 오랜 시간 부패와 거짓 동맹을 쌓아온 독재자는 이제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실패 때문입니다. 가장 큰 아이러니는 러시아 국방부 숙청이 푸틴 의도와 반대 효과를 낼 수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는 두려움을 조성하고 싶어합니다. 푸틴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러시아 엘리트들에게 그가 조금이라도 불충성의 기미가 보이면 언제든지 그들을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이 점점 더 편집증적으로 변할수록 상황은 점점 더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푸틴을 두려워해야 할 엘리트들이 오히려 그를 반감하게 됩니다. 긴장이 고조되며 푸틴이 막으려던 그런 음모들이 실제로 시작됩니다. 쇼이구는 수십 년간 푸틴의 동맹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측근들까지 표적이 될 수 있다면 숙청을 부르는 푸틴의 편집증에서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푸틴이 특정 기관을 선호한다는 신호를 보았습니다. FSB는 푸틴의 개인 경찰이 되었고 그는 쇼이구의 국방부 네트워크를 해체 중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분노와 두려움만 더 키울 뿐입니다. 푸틴은 두려움은 원하지만 분노는 피하려 합니다. 그는 자신이 강제로 비운 자리에 다른 꼭두각시들을 앉힐 것이지만 그들 모두가 자신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알 것이고 모두가 한 번의 실수로 끝장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푸틴이 자신의 실패에 대해 다른 누군가를 탓할 필요만 있어도 또 다른 숙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월 기사에서 시파는 푸틴이 자신이 지지하는 기관들을 더 공격적으로 만들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 기관들을 해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기사는 푸틴의 사고방식에 대한 통찰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푸틴과 그의 첩보원들은 전쟁에서 패배하면 국가 체제와 나라, 그리고 그들 자신이 속한 기관들까지 붕괴할 것이라는 매우 어두운 가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3월 말 푸틴은 관료들뿐 아니라 러시아 전체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이 며칠씩 차단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인들이 크렘린이 승인하고 감시하는 소셜미디어 앱을 쓰도록 텔레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푸틴의 편집증에는 금기란 없습니다. 처음엔 국방부였고 이제는 평범한 러시아인들입니다. 크렘린이 부패 척결을 주장하지만 말년의 독재자는 어디서나 적을 봅니다. 푸틴이 쇼이구 측근을 숙청하고 러시아 전역에서 탄압하는 진짜 이유가 그거라면 우크라이나 침공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변명을 꾸며낼 시간을 더 벌기 위해 스스로 군대를 약화시키는 지도자를 보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결국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푸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어쩌면 푸틴이 몰락하기 전에 또 한 번의 숙청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탱크 부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꽤 명확하죠. 그 부대에는 탱크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이죠. 그 탱크들을 이용해서 지상에 있는 다른 부대에 기갑 엄호와 화력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탱크 부대에 탱크가 없으면 어떨까요? 러시아는 지금 그 답을 직접 겪고 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의 탱크 부대를 그들이 가장 잘 다루는 장비인 탱크 없이 전투에 투입하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군대는 이제 거의 몰락 직전입니다. 러시아의 탱크 부대는 이제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악랄한 적과 맞서 싸우는 미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적은 바로 자신들의 지휘관들입니다. 4월 13일 기사에서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러시아가 전차 투입을 두려워해 최대한 후방에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치명적인 드론들은 그 전차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전차 부대에 여전히 전차를 배치할 것인가, 아니면 그 전차들 때문에 오히려 표적이 되게 할 것인가. 그 부대들을 도보나 비장갑 차량으로 보내 우크라이나 드론에 공격당하지 않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러시아는 후자를 선택한 듯합니다. 우리는 크렘린의 계산가들이 비용 문제로 전차 부대에서 전차를 빼기로 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차 한 대 손실은 큰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전차를 운용할 병사를 잃는 게 훨씬 저렴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군생활 내내 사용해온 장비 없이 전장에 내보내자는 겁니다. 이건 러시아 지휘부가 내린 어이없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만 러시아의 선택에는 일종의 뒤틀린 논리가 있습니다. 그 얘기 전에 러시아가 전차를 빼앗아 간다는 소식은 우크라이나 합동군 대변인 빅토르 크라우보프의 발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가 전차를 전선에서 최대 20km 떨어진 곳에 주차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현대전의 본질입니다. 20km에 달하는 살상 구역을 통과하면 장비가 살아남기 어렵다고 트라우보프는 밝혔습니다. 특히 전차와 보병 전투 차량이 그렇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병사들을 전선 등으로 이동시키려 하지만 주로 쿼드바이크나 오토바이를 사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전차보다 빠르고 우크라이나 드론을 피할 수 있지만 전차 부대가 운용할 차량은 아닙니다. 이들 차량은 장갑이 없어 한 번 실수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험지에 들어서면 우크라이나 FPV 드론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차는 보호하지만 보호장비 없이 살상지대에 투입되는 병사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러시아 전차들은 주차 위치에서 우크라이나 진지 지원 사격을 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T-90 전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주력 전차들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푸틴 본인도 러시아군이 우월하다고 누구에게나 설득하려 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T-90 전차가 인상적이지만 전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고 러시아가 전차를 주차한 거리에서는 별로 쓸모도 없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지적했듯이 T-90은 125mm 활강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차세대 사격 통제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적외선 시스템 덕분에 T-90은 러시아 내 타 전차보다 더 정확하고 먼 거리에서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 덕분에 T-90은 최대 8km 떨어진 적과 교전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을 때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타격하는데 이 전차들이 쓸모가 있으려면 이제 겨우 12km만 더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러시아. 이쯤 되면 여러분도 의심이 생길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차 없이 전투에 전차 부대를 투입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요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러시아를 약하게 보이려는 대변인 선전만 듣는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전차 문제를 강조하는 사람이 트리 후보프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군인들 자신도 자국의 현재 전차 상황에 대해 할 말이 많고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우크라이나가 밝힌 내용과 일치합니다. 4월 14일 보엔카 코치노기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러시아 군인으로부터 온 매우 흥미로운 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코치노기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이후로 러시아의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수많은 러시아 군사 블로거 중 한 명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선전가이자 앞잡이이고 푸틴과 크렘린의 측근들이 러시아의 전쟁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항상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해줄 수 있다고 믿는 인물입니다. 이제 이 선전가가 4월 14일에 공개한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편지는 그 병사가 코치노크에게 자신이 러시아군 110여다 소속이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는 그 여단 전차대대에서 복무하며 현재 대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차들은 이제 직접 전투에 거의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대의 각 중대에서 두세 주마다 2명씩 보병으로 차출되어 돌격진지, 요새화된 진지, 그리고 무인기 지원 임무에 투입된다고 그 병사는 말합니다. 이는 러시아의 현재 전쟁 방식에 대한 강한 비판입니다. 그 병사는 전차 중대의 세 소대가 실제로는 서류상에만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 소대원들 중 많은 이들이 이미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의해 희생되었고 남아있는 이들 역시 머지않아 전장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조국을 지키려 하지만 전차병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차병은 보병이 아니라고 익명의 병사는 말합니다. 그는 이어서 러시아 전차병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폭정과 파괴에 비유하며 러시아 전차 부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불법적인 행위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편지에는 그가 개인적으로 알던 전차병 11명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는 이들이 돌격부대 배치 후 최근 사망하거나 실종됐다고 주장합니다. 기억하세요. 이 모든 말을 하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평소 러시아 군대를 찬양하던 선전가가 내세운 러시아 군인입니다. 푸틴에게 이런 배신은 러시아에서 말하려는 사람을 검열하게 하고 측근들은 코치노크를 창문으로 데려가려 가까운 창문을 찾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것이 러시아의 실상을 엿보는 순간이며 이제 러시아 전차병들이 전차 없이 보병처럼 전선에 내몰리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병이라면 러시아는 똑같이 대하며 결국 총알바지가 될 것입니다. 숫자만 봐도 러시아가 전차를 조종하던 병사들에게서 전차를 빼앗는 방식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익명의 러시아 병사가 밝힌 11명의 전차병 사망자 또는 실종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약 8억 8천만 달러가 투입된 드론 장벽이 놀라운 속도로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35,300건이 넘는 적군 손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무인항공기 UAV를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드론 조종사들이 더 많은 러시아 병사를 제거하도록 장려하려고 만든 2포인트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시스템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3월 집계는 도입 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의 막대한 전사자 규모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를 필요 이상으로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탱크병들을 도보로 혹은 우크라이나의 거대한 드론 군집에 전혀 방어가 되지 않는 자전거를 타고 전투에 보내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당연한 질문으로 이끕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답변에 앞서 여기는 밀리터리 쇼입니다. 저희는 헤드라인 이면의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니 채널 구독으로 한 발 앞서가세요. 이제 다시 왜 그런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는 두려움과 부족입니다. 두려움에 대해 트리 후보프는 러시아 지휘보프는 전차병들과 관련해 겪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지휘관들은 전차를 투입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푸틴이 2022년에 우크라이나에 들고 온 구식 전술에 맞는 전쟁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2026년 전쟁은 그런 전술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킬존이 그 이유입니다. 러시아 전차들이 더 이상 진입하지 않는 20km 구간에는 러시아 기갑전력에는 악몽과도 같은 방어시설들이 가득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차들이 지나갈 지형을 수년간 거대한 함정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 살상구역에는 전통적인 대전차 방어시설과 곳곳에 지뢰밭이 있어 전차의 궤도를 빠르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용치와 대전차 참호는 살상구역에 설치되어 러시아 전차의 속도를 더 늦추기 위해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전차 승무원들에게는 자신들이 훈련받은 차량으로 이 살상구역을 통과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살상구역을 계속해서 조정하고 개선함에 따라 전차 승무원들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유나이티브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가 전차와 병사를 막기 위해 만든 다층 살상구역 요새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혁신은 살상구역의 깊이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며 병력과 장비를 넓게 분산시킬 수 있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단일 병사 진지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다층 살상구역에 투입되는 엄청난 양의 드론과 로봇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특수팀은 FPV 드론 지원을 위해 높은 상공에서 비행하며 살상구역의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탱크가 우크라이나 방어망에 걸리자마자 정찰 드론이 신호를 보냅니다. FPV 드론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러시아 전차병들이 방어선을 우회하려고 하면 결국 탁 트인 도로에 노출되어 포격이나 80% 이상 명중하는 FPV 드론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자신과 러시아가 만든 요새화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킬존은 러시아 전차의 치명적인 독입니다. 러시아가 전차병에게 전차를 빼앗은 결정엔 뒤틀린 논리가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킬존에 대해 더 알게 되면 그 논리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킬존에 전차를 보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의 표적이며 느리게 움직이는 목표물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의해 쉽게 파괴됩니다. 최근 러시아의 드문 전차 돌격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8일, 러시아는 기계화 종대를 최전선 마을인 훌리아폴라를 공격하기 위해 투입하려 했습니다. 그 부대에는 전차 1대, 장갑차 1대, 전지형 차량 2대가 있었습니다. 큰 부대는 아니었고 애초에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운이 좋았다면 이 기계화 부대가 살상구역을 지나 목표 마을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스포일러지만 러시아는 운이 없었어요. 우크라이나 225 공수연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장갑차를 추적해 드론 공격으로 격파했습니다. 탱크와 차량을 타던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우크라이나 드론이 내려오자 필사적으로 엄폐물을 찾았습니다. 이런 사건은 러시아가 탱크를 쓸 때마다 전선 전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탱크를 후방에 두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 셈입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킬존 대응책을 찾는 것이 논리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러시아가 탱크를 운전하던 병사들을 그런 지역에 그냥 보내는 일은 마지막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논리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푸틴은 영토를 차지하고 싶어하고 그 유일한 방법은 병사들을 그 영토로 보내는 것입니다. 탱크는 빠졌지만 병사들은 계속 전진합니다. 그 병사들은 결국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대부분 전선 근처에 가기도 전에 죽습니다. 살상지대를 넘어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한 병사들도 여전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푸틴이 러시아 병사가 들어간 영토를 모두 러시아가 차지할 수 있다고 믿는 건 구시대적이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지 않습니다. 살상지대가 이를 보여줍니다. 많은 러시아 병사들이 그 안에 들어가 방어선을 허술하게 구축합니다. 그들은 결국 사냥당해 죽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한 침투자들도 마찬가지로 지원군을 기다리지만 그 지원군은 사살구역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보급품이 떨어지고 우크라이나군이 위치를 알면 결국 모두 죽습니다. 다만 일부가 조금 더 오래 버틸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러시아가 전차를 전선에서 20km 이상 뒤에 배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엔 더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러시아엔 대규모 기계화 돌격에 투입할 여분의 전차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4년 2 조금 넘는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서 러시아는 4월 16일까지 11,866대의 전차를 잃었습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손실만 보더라도 그 수는 4,000대가 넘습니다. 1945도. 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유했던 전차 수보다 많은 것입니다. 미국은 총 4,666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이 숫자는 미국을 세계 4위에 올려놓습니다. 미국보다 아래에 있는 모든 국가는 4,000대 미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러시아의 전차 손실이 단순히 상당한 수준이 아니라 기록적인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현대전에서 이 정도의 장갑차가 손실된 적은 없었고 러시아는 이제 전차 예비분의 마지막을 소진하면서 그 손실의 고통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더 많은 전차를 생산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차병들이 훈련받은 장갑차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로 원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제조 능력은 이미 손실된 엄청난 수의 전차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연 428대 전차 생산을 추진 중입니다. 러시아는 생산 강화를 위해 두 번째 공장을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새로 설립된 공장이 처음부터 제작해야 하는 T-80PBM 전차를 실제로는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이 공장은 단순히 오래된 전차를 분해해서 부품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해 새로운 차량을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가 이미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전차를 개조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연간 428대 전차 생산은 크렘린궁에 경고음을 울릴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집계된 확인된 손실 수치든 따져보면 러시아는 전차 생산량이 이른 전차를 대체하기에 매우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전차 4,000대 이상을 잃었으며 연평균 약 1,000대를 손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말대로 실제 수치는 연간 3,000대에 가깝습니다. 428대 전차는 어떤 수치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이는 러시아가 현재 생산 중이 아니라 앞으로 목표로 하는 수치입니다. 러시아의 전차 상황은 이제 너무 심각해서 우크라이나에 전차 전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점점 더 낡고 노후된 전차를 비축고에서 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러시아가 소련 시절에 전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거의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죠. 하지만 유나이티드2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제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구식 T-55AM 전차에 코프 케이지까지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차들은 반세기가 훨씬 넘은 녹슨 고철 덩어리입니다. 일부는 195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갑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드론으로 훨씬 더 발전된 장갑차도 손쉽게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전쟁에서 이런 오래된 전차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임시 방편으로 만든 철제, 우리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구식전차들은 수십 년 전에 퇴역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전차 없이 전차 부대를 전투에 투입하게 만든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비축량이 너무 줄어서 이제는 배분할 만큼 충분한 전차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설령 전차가 충분해도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살상부역 때문에 전차 투입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러시아는 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창의적으로 전쟁으로 쓸모없어진 무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차처럼 우크라이나 전차도 러시아 진지에 가까이 가면 FPV 드론 공격 위험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책을 찾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레오파르트 1A5 전차를 임시 자주포로 개조 중이며 사거리는 12km, 새 포탑 장착 시 18km까지 가능합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면 전차를 위험 지역에 진지로 배치하는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러시아 드론에 대한 방어 장비를 갖춘 우크라이나 전차들은 한 곳에 머물러 멀리서 사격한 뒤 새로운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전차병들을 위험 지역에 보내 도보로 혹은 자전거를 타고 죽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접근 방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러시아 공군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투기들이 공중에서 고장나고 있습니다. 엔진이 멈추고 있습니다. 이륙중 폭탄이 항공기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한 발도 쏘지 않았는데도 러시아가 전투기를 잃고 있습니다. 하늘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됐던 공군이 바로 이 러시아 공군입니다. 대신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푸틴이 숨길 수 없는 역사적인 실패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2022년 2월에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했을 때 공중에서의 결과는 불가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서방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며칠 만에 공중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은 약 1,500대의 전투 항공기를 보유한 채 전쟁에 참전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 전력보다 12배 이상 많은 수치였습니다. 러시아는 수호이 35S, 수호이 30SM, 수호이 34와 같은 첨단 전투기를 배치했고 장거리 방공망, 전략 폭격기, 공중 레이더 시스템으로 이를 지원했습니다. 대부분의 추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일주일도 못 버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의 항공기들은 노후된 소련 시절 기종들로 이루어진 뒤죽박죽인 전력이었고 오랜 기간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공권을 장악하는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실제로 예상보다 훨씬 더 부진한 성적을 보였고 전쟁이 4년 동안 이어지는 동안 공군의 전력은 달마다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 즉 BKS는 이 전쟁의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참전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교리는 방어적 모델 중심으로 구축됐습니다. 러시아 조종사들은 지상 관제사의 지속적인 지시에 따라 움직이도록 훈련받았으며 복잡한 공격 작전을 주도하기보다는 들어오는 위협을 요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대식 지대공 미사일, 휴대용 대공 미사일, 레이더 네트워크, 그리고 점점 더 강력해지는 서방 전투기로 무장한 국가 상공에서 깊숙이 침투하는 임무를 강요받았을 때 러시아 항공전력은 아무리 많은 비행기가 있어도 감출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제압하지 못한 러시아 전투기들은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전술로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임무는 멈추지 않았고 그 지속적인 작전이 러시아 항공전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VKS의 악화되는 상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것은 2026년 3월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오신트 그룹인 오신트 플로우가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1월 18일까지 단 3주간의 작전을 다룬 러시아군의 기밀 비행 안전 보고서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모스크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않았지만 진짜 러시아군 내부 보고서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주장들을 정기적으로 반박하는 러시아 공군의 비공식 텔레그램 채널인 파이터 본버조차도 이 문서에 대해 반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가 드러내는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3주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러시아 군용 항공은 최소 18개의 비행장과 기지에서 24건의 개별 사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은 곳까지 드론 공격을 시도한 전투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 사고들은 거의 대부분 기계적 결함, 승무원 실수, 그리고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했으며 우크라이나 미사일 한 발도 발사되지 않은 채 항공기가 추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문제는 기본적인 엔진 고장이었습니다. 실제로 기록된 24건의 사고 중 9건은 동일한 두 가지 조종석 경고, 즉 오일 내 금속 조각과 낮은 오일 압력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후 스로틀 감소, 엔진 정지, 그리고 단일 엔진 비상 착륙으로 이어졌습니다. 영향을 받은 항공기는 수호이 34와 수호이 30SM부터 수호이 35S, 그리고 안토노프 124와 일류신 76 같은 수송기까지 다양합니다. 완전히 다른 기체와 서로 다른 기지에서 동일한 고장 유형이 발생했으며 공통된 임무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 패턴은 러시아 공군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정비 및 산업 붕괴의 모든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 문서에서 가장 치명적인 단일 항목은 수호이 30 SM2 91번 꼬리번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026년 1월 4일 이 항공기는 비행 중 5일 내 금속 조각 경보와 우측 엔진 경보를 울렸고 우측 엔진을 정지시킨 채로 단일 엔진만으로 밀리로보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닷새 뒤 같은 항공기에 대한 보고서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엔진, 같은 경보, 같은 단일 엔진으로 밀리로보에 착륙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근본적인 결함을 고치지 않은 채로 수리를 엉망으로 하고 항공기를 다시 현역에 투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공 전문가 아나톨리 크랍친스키는 2025년 인터뷰에서 더 광범위한 문제를 지적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모토로시치와 이브첸코 프로그레스에 대한 접근을 잃은 점을 설명했습니다. 2014년에 이들 엔진 제조업체에 대한 접근을 잃으면서 러시아 항공산업의 일부, 특히 수송기와 헬리콥터 부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그 이후로 러시아의 수입 대체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호이 30SM2 꼬리번호 91의 반복적인 고장은 오히려 부대 내에서 유지 보수와 군수 지원에 대한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다가 상황은 극에서 극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3일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던 수호이 34 전투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들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조종사의 명령 없이 FAV-500 유도 활공폭탄 이 항공기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UMPK 유도 키트가 장착된 그 폭탄은 이륙 방향으로 활주로 해서 수백 피트 앞에 떨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조종사가 마치 우크라이나를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탄약 한 발을 잃지 않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반발성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모니터링 매체 아스트라에 따르면 2026년 3월 5일까지 최소 10발의 러시아 항공폭탄, 이 러시아 또는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에 떨어진 것으로 추적되었습니다. 2025년에 최소 143건, 2024년에 165건의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이후입니다. 러시아의 주요 공격무기라고 할 수 있는 활공폭탄이 자국 영토에 자발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빈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는 2026년 1월 2일 야간 전투 임무를 마치고 점령지 크림반도의 얀코이 기지로 돌아온 Mi-8 헬리콥터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꼬리붐 근처에서 2번 큰 폭발음이 들렸고 조종 장치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세 번째 접근에서 고정익 항공기 착륙법으로 헬리콥터를 착륙시켰는데 이는 보통 꼬리 로터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을 때 쓰는 매우 위험한 복구법입니다. 비행 후 점검에서 꼬리붐에 거의 한 피트 사방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케이블이 끊어졌으며 HF 무선 안테나가 파손되고 납작한 금속 파편이 발견되었습니다. 프린터 용지 크기 정도의 이 금속 파편은 미닫이문을 뚫고 조종석의 장갑판을 강타한 뒤 화물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오센트 플로우는 손상 양상이 우크라이나 군과의 교전이 아니라 러시아 방공 미사일의 파편에 의한 것과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 방공군이 자국 헬리콥터를 격추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잠시 이 사실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설계와 맞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투자한 결과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대공 방어 체계 중 하나를 보유한 것으로 널리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공 방어 체계가 기대만큼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군 항공기를 격추하는 건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물론 오센트 플로우 보고서가 다룬 3주 동안 이른바 사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수-35S 전투기가 택싱 중에 자체 강화 쉘터 게이트를 스치면서 킴리 전자전 포드를 손상시킨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래그 슈트가 작동하지 않아 주 랜딩 기어 타이어가 터진 믹-31BM 전투기도 있었습니다. 야간 전투 임무 중에 유압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난 KA-52M 공격 헬리콥터가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Tu-134A 수송기는 비행을 시작한 지 13분 만에 기장 쪽 전면 유리가 금이 갔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의 심각성과 명백한 공통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 항공대가 애초에 설계되지 않은 조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출격하려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러시아 공군은 2015년 시리아 작전 이후로 항공기를 극도로 높은 운용 강도로 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2022년 2월 이후로 몇 배로 더 높아졌습니다. 2024년 랜드 코퍼레이션의 분석에 따르면 VKS는 항공기를 연간 예정 비행 시간에 대략 2배에서 4배 정도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평시 운용 기준으로는 Su-35S와 같은 항공기는 약 1000 비행 시간이 지나면 세턴 AL-41FS 엔진에 대해 전면적인 정비 점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전시 상황에서는 이 항공기는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저고도로 지형을 따라 비행해야 하고 활공폭탄을 투하한 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신속히 벗어나기 위해 애프터버너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적의 대공방어망을 회피하기 위한 기동도 해야 합니다. 건장 정비 주기가 갑자기 1000 비행 시간에서 700, 심지어 500 비행 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랜드는 러시아가 과도한 사용만으로도 연간 약 26대의 항공기를 추정 손실로 잃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정 손실은 전투로 파괴된 것이 아니라 금속 피로와 마모 때문에 영구적으로 또는 반영구적으로 운항이 중단된 항공기를 뜻합니다. 2023년 말까지 이러한 추정 손실은 이미 약 60대의 기체에 달했습니다. 지금쯤이면 그 수치는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게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오픈소스 정보기관 오릭스는 최소 40대의 수호이-34, 최대 8대의 수호이-35, 총 170대 이상의 고정익 항공기와 약 170대의 헬리콥터가 파괴되거나 포획된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고가치 자산조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각각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베리에프 A-50U 레이더기를 최소 2대 격추시켰습니다. 미국에서 제공한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과 소련 시절의 S-200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비정형적인 레이더 비활성 교전 방식으로 조합해 사용했습니다. 이 A-50기는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러시아는 제재로 인해 필요한 부품을 수입할 수 없고 산업적 생산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정타는 2025년 6월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영토 깊숙이 위치한 5개의 러시아 공군기지, 즉 현역 전략 폭격기가 주둔한 기지들을 타격한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최소 2대의 Tu-22M과 4대의 Tu-95 전략 폭격기가 파괴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 자산들은 각각 수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핵 억제를 통해 힘을 과시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스파이더웹 작전은 완성된 항공기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생산 능력 자체를 겨냥하여 총 약 40대의 군용기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적으로 우세한 적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서방 항공기의 꾸준한 도입으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이전까지 우크라이나는 노후화된 소련 시대의 미그-29, 수호이-27, 수호이-25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이 기종들은 러시아가 속속들이 알고 있고 전술적 한계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에서 F-16 전투기가 인도되기 시작하면서 그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는 2025년 5월에만 F-16 전투기 24대를 인도 완료했고 노르웨이는 14대, 덴마크는 19대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벨기에는 2028년까지 추가로 30대를 약속했습니다. 프랑스도 2025년 내내 미라주 2005 전투기 6대를 추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2025년 10월에 최대 150대의 살을 JAS-39 그리펜 2 전투기 수출을 검토하겠다는 의향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F-16과 미라주 전투기는 이미 러시아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실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표준 항공 전자장비, 레이더, 그리고 소련 시대 전투기로는 따라갈 수 없는 가시거리 밖 미사일 운용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사실상 알지 못했던 전투기들과 마주했습니다. 그러한 불확실성에 더해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네셈스, 아이리스-T 체계를 운용하는 지점 방공망과 결합되면서 러시아 조종사들은 분쟁 지역 영공에 진입하는 것을 점점 더 꺼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장비와 전술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더 알고 싶으시다면 꼭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전쟁의 모든 전개 상황과 전 세계 지정학적 소식을 다루는 영상을 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항공 전자 기술 발전을 넘어서 러시아의 교리적 대응은 기본적으로 서방 분석가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기회가 가장 컸던 개전 초기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제공권을 장악하는 데 실패한 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제공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어지자 활공폭탄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소련 시절의 FAB-500, FAB-1500, 심지어 FAB-3000 폭탄에 간단한 유도장치와 날개 키트를 장착한 것으로 항공기가 20, 30마일 떨어진 곳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즉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23년 초에는 주당 수십 발의 폭탄을 꾸준히 투하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최근 추정에 따르면 2025년 말에는 러시아가 전선 전역에서 하루에 최대 100발의 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략은 우크라이나 진지를 타격하는데 군사적으로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활공폭탄 출격이 비행시간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륙, 발사지점 이동, 무기 투하, 기지 복귀까지 모든 과정이 각 부품의 마모를 누적시킵니다. 러시아는 작전 속도를 유지하면서 조종사들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찾았을지 모르지만 엔진의 마모를 줄이는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유출된 비행 안전 보고서는 이 사실을 비극적일 만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번 폭탄 투하 임무에 주로 사용되는 항공기에서 3주 동안 9건의 엔진 고장이 발생한 것은 노후화된 항공기를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운용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해당 항공기를 교체하거나 수리할 능력도 항공기 자체와 함께 붕괴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왕립합동군사연구소에서 발표한 수호의 생산의 취약점 보고서는 제조 위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에 단 9대의 Su-34를 생산했고 2023년에는 13대로 증가했으며 2025년 목표는 겨우 17대에 불과합니다. Su-35S는 2024년에 주문된 12대 중 10대가 인도되었습니다. 따라서 Su-30, Su-34, Su-35 항공기의 연간 총 생산량은 연간 약 20대 수준입니다. 오렉스 보고서 빈도에 따르면 이는 전투 손실을 간신히 보충할 뿐 과도 사용에 따른 추정 손실까지 고려하면 매우 부족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러시아의 고립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산은 외국산 공작기계, 특수 전자장비, 그리고 많은 수가 이미 이민을 떠난 숙련된 엔지니어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재로 인해 생산 라인을 유지하는 정밀 제조 장비에 대한 접근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소디길 일본산 CNC 기계가 한 주요 시설에 2017년에 설치되었으며 10년간의 정확성이 보장됩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이 기계의 교체품이나 예비 부품을 합법적으로 구할 수 없으며 남은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2025년 11월 디펜스 매거진에서 언급한 방위 산업 위기는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러시아 방위 산업체들은 내부 문서에서 수동 제어 모드라고 표현되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운영이 아니라 위기마다 부채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수호이 35부터 투폴레프 95 폭격기까지 모든 러시아 전투용 항공기 생산을 감독하는 통합 항공기 제작사는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백 건의 소송에 얽혀 있습니다. 방위 계약은 2019년에 정해진 가격으로 이행되고 있지만 내부 문서에 따르면 부품 비용은 수십 배, 심지어 100배까지 상승했습니다. 기업들은 모든 납품에서 확정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한 인력 동원으로 인해 생산 라인에서 기술 인력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인도, 이집트, 알제리, 베트남 같은 나라에 수출해 얻은 수익으로 원가 이하의 국내 납품을 보전해주던 수출 시장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제임스타운 재단에 따르면 러시아의 무기 수출은 2021년에서 2024년 사이에 약 92% 급감했습니다. 이집트는 Su-35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의 Su-57 대신 프랑스의 라파를 선택했습니다. 러시아 항공기에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조차도 러시아가 납기나 부품 공급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지면서 선택을 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Su-57의 수출 전망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Su-75 체크메이트 경량 스텔스 전투기는 러시아가 F-35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기종이지만 사실상 구매자가 전혀 없으며 가장 유력한 고객이 벨라루스일 정도로 프리미엄 시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중국 문제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중국은 러시아의 최고의 고객 중 하나였으며 Su-30MK 전투기를 구매하고 아직 갖추지 못한 제트 엔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J-20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수출용 J-35를 생산하고 있으며 4세대 전투기를 해외에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J-10C를 인도받은 나라는 파키스탄뿐이며 이란, 이집트,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국가들은 관심을 보이거나 잠재적인 거래를 모색해왔습니다. 한때 저렴하고 성능 좋은 전투기를 위해 모스크바를 찾았던 국가들에게 이제 베이징이 같은 가성비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의 공급망은 서방의 제재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군용 항공기의 저렴한 대안으로서의 입지가 완전히 약화되었고 그와 함께 차세대 개발을 위한 수출 수익도 줄어들었습니다. 러시아의 민간 항공 산업도 같은 붕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두 산업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통합 항공기 제작사 UAC는 군용 전투기 생산과 민간 여객기 생산을 모두 관장하고 있대 경영 결정, 예격 등 선봉정에 진들 치른 이번 과달그 이섭섭던 정해드리가 경영 결정 이들 염원역의 덩관건 정성들 하는 연고, 예산 배분, 인력 배치 등이 두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2022년 러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러시아 항공사에 1000대 이상의 새로운 민간 항공기를 공급하겠다는 대담한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 러시아 공장들은 총 13대의 민간 항공기만을 생산했습니다. 2025년 러시아는 계획된 15대 중 단 한 대의 상업용 항공기만은 인도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의 생산 목표는 171대에서 21대로 대폭 축소되었고 이후에도 당국이 자금 조달 문제라고 설명한 이유로 다시 한번 감축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1000대 생산 목표는 이후 크렘린의 공식 일정에서 조용히 수정되었으며 제재와 생산 문제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현재는 1000대 미만의 국내 생산 항공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700대 이상의 민간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에어버스와 보잉 기종으로 현재 비공식 시장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외 정보국은 제재로 인해 부품 공급이 막히면서 러시아가 2030년까지 민간 항공기의 거의 30%를 이룰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그 붕괴가 시작되는 모습을 일부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025년 12월 모스크바 근처에서 AN-22 대형 수송기가 두 동강나면서 추락해 7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퇴역 예정일보다 1년 더 운항한 마지막 러시아 운용 AN-22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출된 정비보고서, 추정된 손실 전망, 생산 수치, 수출 붕괴, 산업 부채 위기, 인력 부족, 그리고 민간 항공 붕괴입니다. 러시아 항공대가 전쟁에서 패하기 시작했지만 이는 상대나 우크라이나 조종사의 임무 증가 때문이 아닙니다. 대신 러시아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모든 비행기를 한 개 이상으로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사실상 2년차가 끝날 무렵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붕괴를 무한정 숨길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깊숙한 곳 어딘가에서 뭔가 으스스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동료 중 누군가가 이 한 장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들은 방금 들어간 그 군인이 이제부터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이 무서운 곳에서 불가피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단 12분 72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다. 러시아 군인들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하루살이만큼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12분 남고 시간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곳이 어디냐고요? 스템노이르스크입니다. 킨스카 강가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루키아니우스카와 프리모르스카 마을로 둘러싸인 스템노히르스크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죽음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계속 그들을 그 함정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스템노이르스크를 킨스카 강을 넘어 자포리자 시로 진격하기 위해 반드시 점령해야 할 핵심 지역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 작은 마을은 황량합니다. 비전투원은 없고 러시아 군인들만 거리를 기어다니며 앞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 마지막일 수 있음을 압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매복해 있다가 드론이 포착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치를 옮기며 공격하기에 완벽한 장소에 도달할 때까지 움직입니다. 이것이 러시아 군인들이 스템노이르스크에서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콜사인 9의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타임즈 인터뷰에서 이곳 동원된 러시아 군인의 기대 수명은 길어야 12분 정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 명을 죽이기 위해 소모되는 포탄과 FPV 드론의 비용은 약 5만 6천 달러에 달합니다. 스텝 노이르스크에 파병된 러시아 군인의 머릿속에 직접 들어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기까지 오려고 죽음의 구역을 몇 마일이나 힘겹게 걸어온 뒤 이 부분은 영상에서 추후 다루겠습니다. 당신은 평화로웠던 마을에 들어섭니다. 전쟁 전엔 이곳이 살기 좋았을 거예요. 스텝 노이르스크 중심엔 9채 고층 건물이 있고 주변엔 작은 주택들이 있습니다. 5천 명이 사는 이 조용한 마을은 정말 목가적으로 느껴집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당신이 보게 되는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9채 고층 건물이 모두 폭격으로 완파됐습니다. 아름답던 주택들은 그을려 버렸고 이곳 5천 명 주민의 흔적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으스스한 평온함 뿐입니다. 허리케인의 눈에 갇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위험을 알리는 확실한 신호인 침묵입니다. 어디에도 새소리나 생명의 흔적이 없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전율이 흐르지만 그래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압니다. 푸틴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갑자기 정적을 깨는 소리가 납니다. 머리 위에서 정찰 드론의 윙윙거림이 들리자 당신은 급히 은폐물에 몸을 숨깁니다. 스템 노이르스크에 들어온 지 겨우 5분 만에 당신은 불에 타버린 오두막의 잔해 속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피할 만큼 충분히 빨랐기를 바라며 당신이 믿는 어떤 신에게라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숨겨진 지휘센터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이 이미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 머리 위를 날아다닌 정찰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고 당신은 열화상 카메라에 찍힌 하나의 열점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당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정찰 드론의 소리는 몇 분 안 되어 FPV 공격 드론의 소리로 바뀝니다. 당신은 몸을 낮춥니다. 지나가는 매 순간이 1시간처럼 느껴집니다. 5분이 더 지나서야 당신은 움직여도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와, 10분 만에 아찔한 순간을 겪었네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피난처럼 있는 벽 밖으로 머리를 내밀자 우크라이나 드론이 다가옵니다. 당신 뒤에서. 하지만 당신은 스템 노이르스크 거리를 살피며 다음 진격 경로를 찾느라 뒤를 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드론이 정확히 명중시킵니다. 당신의 목숨이 끊깁니다. 당신은 12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스템 노이르스크는 당신이 한때 알던 그 으스스한 침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음으로 불운한 러시아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이것이 이 죽음의 마을에 들어오는 많은 병사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스템 노이르스크를 계속 통제해 러시아 돌격병과 싸울 때 모든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UK 인포메드는 1월 14일 보도에서 러시아가 이 마을로 진격하려 했으며 스템노히르스크가 고지대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에 이 마을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고지대가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드론 운용자와 포병을 언덕에 배치함으로써 우크라이나군은 마을과 그 주변 지역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고지대는 드론 운용자들이 정찰 및 FPV 드론을 조종하기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지형에서 제공되는 더 나은 신호 덕분에 드론들이 도시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멍청하게 들어온 러시아 군인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컴밧 베터런 뉴스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군인들은 물 문제도 겪고 있습니다. 자포리자 시에서 약 30km, 즉 약 18.6마일 떨어진 스템노히르스크는 고지대와 깊은 저지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컴뱃 베터런 뉴스에 따르면 이곳은 지리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고 지역 전체가 부분 침수되어 누구도 완전히 점령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스템노이르스크 고지대를 점령 중이고 러시아군은 추운 날씨와 침수된 지형을 힘들게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을에 진입하면 평균 12분 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당연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미 한 가지 이유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것은 러시아가 자포리자 시를 향해 진격하려고 하거나 적어도 진격을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킨스카 강입니다. 이 강을 건너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강을 건너기 위해 남쪽 영토를 최대한 점령해야 하며 그래야 병사들이 북쪽으로 안전하게 진격할 수 있습니다. 스텝 노이르스크가 등장합니다. 이곳은 프리모르스카, 루키아니우스카와 함께 러시아가 자포리자시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킨스카강 도하를 시도할 안전지대를 제공합니다. 이 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푸틴은 2만 명 병력을 스텝 노이르스크로 이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마을을 점령하면 고지대를 확보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아직 가동 중인 최대 제철소가 있는 도시로 가는 길도 얻습니다. 자포리자를 잃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친염적일 것이라고 우크라이나군 정보부 산하 특수부대인 파라타 그룹을 지휘하는 고위 장교인 몽골이 타임스에 말했습니다. 몽골은 스템노히르스크를 잃으면 적이 자연장벽을 넘어 포병과 무인 전력을 전진 배치하고 자포리자를 24시간 포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민간인들 사이에 공황을 일으키고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자포리자의 점령과 지역 중심지 상실의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포병 언급은 컴뱃 베터런 뉴스와 UKR 인폼드에서도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킨스카강을 건너고자 하는 동안 스템노이르스크는 자포리자시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러시아 포병 부대가 도하전에 포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컴밧 베터런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도시 외곽에 포격을 가해 점령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스템노이르스크와 그 주변의 고지대를 기억하세요. 그곳이 바로 러시아의 드론과 포병 부대가 자리를 잡고 자포리자시를 폭격하기에 이상적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UKR 인폼이 지적하듯이 스템노이르스크를 장악하면 러시아는 자포리자에서 훌리아폴라와 오로키프로 이어지는 물류 경로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몽골도 러시아가 민간인을 공포에 몰아넣으려 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스템노이르스크의 소모전에 군인을 기꺼이 밀어넣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입니다. 저희는 헤드라인만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전해드립니다. 최신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공격은 침공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핵심 전략이며 푸틴이 1월 31일까지 15,172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해하고 41,378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데 사용한 전략입니다. 비전투원들로 가득 찬 도시를 포격하는 것 역시 러시아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으며 이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 전역에서 계속해서 목격해온 일입니다. 2월 23일 우크라이나 뉴보이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6년 민간인 중심 전략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겨울 내내 계속된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최대한 파괴하려는 시도를 넘어서 이제는 우크라이나 도시 내부에서 공포를 일으키기 위해 사보타주와 암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뉴보이스에 따르면 에너지망 공격 작전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민간 철도 인프라와 보급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에 암살자를 보내 지역 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사냥합니다. 오퍼레이션 애니그마 2.0에서 보았듯이 이 작전은 언론인, 공인, HUR 대표 안드리 유소프 등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핵심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게 스템노이르스크는 매우 중요한 교두보입니다. 이곳을 통해 자포리자시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곳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에게 야만적 테러 공격을 계속하도록 합니다. 이 두 목표로 러시아는 자살에 가까운 선택을 하며 병사들은 스템노이르스크에서 12분간 죽음의 가시밭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가 러시아가 이 작은 거점을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스스로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스템노이르스크를 매우 중시해
평범한 병사들을 마을에 보내지 않는 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푸틴이 최정예 병력만 보내는 건 끔찍한 결정입니다. 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는 2개의 공수사단, 한 차량 화소총사단, 스페츠나치 여단을 그 마을에 보냈습니다. 러시아 정예병사들이 스템노이르스크에서 평균 12분만 버티며 이는 러시아가 최정예 병력을 잃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푸틴이 무시하는 질문은 이후 러시아에 무엇이 남을지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어떻게든 스템노이르스크를 점령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최고의 병사들을 소모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예비군들만 남아 자포리자로 진격을 이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의 정예부대가 그 마을을 점령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하는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다면 예비군들이 계속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 최정예 부대가 12분을 버틴다면 최악의 병력은 12초도 못 버틸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스템노이르스크는 잠재적으로 취약한 지점이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정예부대를 그 마을에, 우크라이나도 최정예부대를 맞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러시아가 그토록 손에 넣고 싶어하는 스템노히르스크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타임즈가 지적했듯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71명이나 수적으로 열세이지만 이들 중 다수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HUR 소속이며 현장에는 베테랑 보병들과 영토방위부대, 드론 운용자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스템노이르스크를 러시아의 악몽처럼 으스스한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영리하게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마을 점령을 막기 위해 무작정 돌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스템노이르스크에서 침착하고 신중하며 치밀하게 행동합니다. 타임즈가 소개한 우크라이나 공격 사례에서도 이 점이 잘 나타납니다. 매체에 따르면 스템노이르스크에서 러시아 침투자 소탕은 주로 몽골 돌격대가 맡으며 한 작전 중 무전교신이 그들의 접근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몽골은 우크라이나가 참호에 숨은 침투자를 발견한 뒤 분대장에게 이미 우리가 오는 걸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침투자들은 12분의 저주를 견딘 생존자였습니다. 저기 이곳에서 추가 정찰 중이다. 어디서 관찰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조용히 앉아 있어라. 무전은 침묵 유지. 스템노이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의 인내심은 미덕입니다. 마을에서 러시아 병사들을 빠르게 소탕하는 속도를 생각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병사들 중 많은 이들에게 12분이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과장된 수치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일부는 아마 몇 분밖에 버티지 못하고 참호를 파고드는 이들이 평균을 끌어올리는 예외적인 존재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스템노이르스크 전략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월 25일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장 최근 공격 작전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제 스템노이르스크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산하 아르탄 부대의 영역으로 이 부대가 러시아군을 마을에서 더 멀리 밀어냈습니다. 이 작전은 복잡한 물류 상황과 적이 소모전식 돌격 방식으로 진지를 사수하려는 지속적인 시도 속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아르탄 대원들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HUR 적극 작전국의 다른 부대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방군과 협력하여 주요 거점을 다시 장악하고 지정된 전선구역에서 전술적 상황을 크게 개선했다고 텔레그램 게시물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병력과 장비에 큰 타격을 가해 수십 명의 러시아 병사를 제거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스템노이르스크 부대의 보급에 사용하던 주요 보급로 일부를 장악해 러시아의 공격을 더욱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스템노이르스크에서 수개월간 노력한 결실입니다. 12분의 저주는 러시아의 강력한 공격부대 구축을 저지해 우크라이나가 반격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격에 대해 언급해야 할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우크라이나 HUR 요원들이 2월 말 러시아군의 마을 점령 시도에 맞서 반격을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달 초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는 마침내 러시아가 전선에서 병력을 조정하는 데 사용하던 불법 스타링크 단말기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이미 고립돼 우크라이나군에 추격당하던 스템노이르스크 침공군에게 스타링크 상실은 사실상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살에 가까운 돌격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뒤에 있는 병력은 그들이 거둘지 모를 성과를 조율하거나 확대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스템노이르스크의 병력 투입을 중단한다는 의미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러시아가 스템노이르스크를 차지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못지않게 자기 병사들에게도 얼마나 잔혹한지를 보여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잔혹함은 도시 접근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컴뱃 베테랑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병사들은 스템노이르스크에 도착 전 카무스카 정착지에서부터 위험한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카무스카 정착지에서부터 위험한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노쿠메비 청소 러시아 병사들은 섭장적이면
조리지름. 그 여정은 약 45km, 즉 약 2.5에서 3.1 마일 정도로 대부분의 병사들은 탁 트인 지형을 도보로 이동해야 하며 그곳은 명백한 사살 구역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저 넓은 들판을 걸어 이 논쟁 중인 마을까지 행군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소모전의 엄청남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전투 베테랑 뉴스는 전합니다. 또한 러시아가 스템노이르스크 방면 공격에 2만 명 병력을 투입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러시아가 이렇게 막대한 병력 우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전과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푸틴이 스템노이르스크에서 이루려는 것이 결국 자신의 병사들을 필연적인 죽음으로 내모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똑똑한 러시아 병사라면 12분의 저주를 알고 몇 분 만에 자신을 죽일 도시로 행군하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을지 알 겁니다. 죽은 후에도 오래 남을 도시에 자살임으로 보내진다면 거절하겠습니까? 당신은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러시아는 당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2월 24일 BBC는 포로로 잡힌 러시아 군인 4명과 진행한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그 군인 중 한 명은 BBC에 러시아의 영웅 칭호를 받은 한 러시아 지휘관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병사들을 냉정하게 처형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2-3m 거리에서요. 딸깍, 철컥, 쾅. 러시아 군대에서는 명령 거부자를 처형하거나 제거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어 스템노이르스크 점령 임무를 받은 병사들이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12분을 버티거나 아니면 곧바로 자기 지휘관들에게 총을 맞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운 좋게 부패한 지휘관을 만나면 러시아 고위지휘부의 부패가 만연하니 그런 병사들은 뇌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전쟁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일부 러시아 병사들이 자살에 가까운 공격 명령을 피하려고 최대 3만 파운드, 약 4만 600달러의 뇌물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스템노히르스크 근처에는 이 마을이 이렇게 무서운 명성을 얻게 되면서 한몫 단단히 챙기는 지휘관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돈을 못 내는 이들에겐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 12분 뒤 닥칩니다. 그때 스템노히르스키를 죽음의 구역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뒤 러시아 병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은 너무 뜨거운지 다짐할까? 그곳은 너무... 지금 스템노히르스크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은 러시아가 그 도시를 공격할 때 포크로브스크에서 봤던 것과도 닮아 있습니다. 포크로브스크도 저주는 스템노히르스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면 그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직면한 현실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더 밀리터리쇼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